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림당에서 출판한 안내의 일기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작가는 안내입니다. 유대인 소녀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녀가 겪은 일을 일기에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분명 담겨있긴 하지만 13살의 소녀가 겪는 사춘기 그리고 은둔 생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꼭 무섭고 잔인하다기보다는 이런 전쟁 속에서도 소녀는 사춘기를 겪고 정신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구나 하고 느껴졌고 왠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 속에서 아들에게 수용소 생활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게 해서 아들의 정신과 육체를 지켜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란 아들. 어두운 상황에서도 밝음과 희망이 보였는데 안내의 일기도 그러했습니다. 역사 속 전쟁의 참혹함, 잔인함, 혹독함은 남겨진 자료를 보면 무섭게 느껴지고 비디오나 책을 보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음에, 자유가 허락되어 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전쟁을 온 몸으로 겪은 짧은 생을 살았던 한 유대인 소녀를 만나러 가시죠. 안내의 일기, 안네 프랑크. 생일 선물. 1942년 6월 14일 일요일. 6월 12일 금요일에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은 내 생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꾹 누르고 가만히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7시 15분 전에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어 식당으로 가니 몰체, 고양이의 이름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7시가 조금 지나자 나는 아빠와 엄마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는 거실로 가서 선물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당신 일기장이랍니다. 정말이지 무엇보다도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테이블 위에는 장미꽃다발과 화분, 그리고 작약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꽃 선물이 더 들어왔습니다. 아빠와 엄마에게 선물을 잔뜩 받고 또 여러 친구들에게도 많은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힐데브란트의 단편집 검은 상자와 파티용 장난감, 과자, 초콜릿, 실, 브로치, 요셉 코엔의 네덜란드의 이야기와 전설, 데이지의 산의 휴일, 그리고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리스가 데리러 와서 같이 학교에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비스킷을 나누어 주고 다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쓸게요. 그럼 안녕. 우리 아주 좋은 친구가 되기로 해요.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지난 4, 5일 동안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있어 일기를 쓴다는 것이 왠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물론 다른 누구라도
13살짜리 여학생의 마음속 고백 따위에 흥미를 갖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쓰고 싶어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고 싶습니다. 종이는 사람보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낸 것은 기분이 우울했던 어느 날의 일인데 밖으로 놀러 나갈까 아니면 집에 그냥 있을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멍하게 턱을 괴고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 종이가 사람보다 더 잘 참고 견디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일기장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진정한 친구가 아닌 이상 절대로 보여줄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에 무엇을 쓰든 신경 쓰는 사람이 없겠지? 그것이 바로 내가 어째서 이 일기를 쓰는가 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겠군요. 13살 된 여자아이가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혼자는 아니지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16살 된 언니가 있거든요. 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30명쯤 됩니다. 남자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모두들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눈길을 끌려고 안달이며 그것이 안 되면 교실 안에 있는 거울을 통해 아무도 몰래 나를 훔쳐보기도 한답니다. 많은 친척도 있어요. 모두가 친절한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지요. 훌륭한 집도 있어요. 그래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친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는 단지 떠들고 농담을 주고받을 뿐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아주 흔해 빠진 공통적인 일 말고는 이들과는 도저히 말할 기분이 나지 않는답니다. 어쩌면 사람이란 서로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기장, 당신을 내 마음의 벗으로 삼아 키티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키티 앞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일단 나에 관한 것을 간단히 쓰기로 하겠어요. 나의 아버지는 36세 때 어머니와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는 25세 때였습니다. 언니 마르코트는 1926년에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고 나는 1929년 6월 12일에 같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1933년 독일을 떠나 네덜란드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남은 다른 친척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 정책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외삼촌이 미국으로 망명했고 할머니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지요. 그때 할머니 나이 73세였어요. 1940년 5월부터는 마치 가파른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사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먼저 전쟁이 터지고 이어서 항복, 그에 따라서 독일군이 들어왔어요. 우리 유대인에게 있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유대인을 탄압하는 명령이 차례차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은 노란 별표를 달아야 합니다. 또 자전거를 모두 갖다 바쳐야 합니다. 유대인은 전차를 타도 안 되고 자동차를 타도 안 된답니다. 또한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만 물건을 살 수 있고 그것도 유대인 상점이라고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사야 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집 뜰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극장이나 그 밖의 오락장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일반 운동 경기에도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 정구장, 하키 경기장, 기타 어떤 경기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유대인 학교에만 다녀야 한다는 등 수많은 금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저것은 금지다 하는 식으로 꽁꽁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나날의 삶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계속되어 갔습니다. 요피는 곧잘 내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도 혹시 우리 유대인에게 금지된 것이 아닐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어. 우리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무렵만 해도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942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틀림없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나의 가슴속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답니다. 1934년에 나는 몬테소리 유치원에 들어갔고 초등학교도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게 되어 K 선생님과 헤어져야 했을 때 너무나도 슬퍼 둘이서 함께 울었습니다. 1941년이 되어 언니 마르코트와 함께 유대인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언니는 4학년, 나는 1학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네 식구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키티, 당장 시작하겠어요. 지금은 아주 조용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외출하셨고 언니는 친구와 탁구를 치러 밖에 나갔습니다. 요즘엔 나도 곧잘 탁구를 친답니다. 탁구를 치면 아이스크림이 무척 먹고 싶어져요. 특히 여름에는 게임을 하고 나면 무척 덥기 때문에 끝나면 대개 오아시스나 델피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갑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최근 우리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아시스는 언제나 10,000원이고 손님들 중에는 친절한 아저씨나 남자친구가 있어 우리가 일주일을 걸려도 다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13살 된 아이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니 틀림없이 놀라셨겠지요? 하지만 역시 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남자아이들과의 접촉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아이가 자전거로 함께 돌아가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아이는 당장 나한테 열이 올라 잠시도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열은 식어버립니다. 특히 상대가 아무리 뜨거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더라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진행되어 아버지한테 우리의 교제를 허락받도록 해달라는 말이 그쪽에서 나올 낌새가 보이면 나는 얼른 자전거를 흔들어서 일부러 가방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하는 수 없이 내려서 그것을 주워주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린 뒤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순진한 편이지요. 좀 더 뻔뻔스러운 남자친구는 자기 손에 키스를 하며 신호를 보내거나 팔을 붙잡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럴 때는 재빨리 자전거에서 내려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지요. 아니면 모욕을 당해 화를 내는 척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똑똑히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서로 친해진 것 같군요. 학교 생활 1942년 6월 21일 일요일 키티,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급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급되고 누가 낙제할 것이라는 등 별별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바로 뒷자리에 있는 두 남학생, 빕과 잭이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는 틀림없이 여름 휴가를 위한 용돈을 다 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너는 진급해. 아니 틀렸어.
틀림없어 하고 내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신경질을 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반 학생의 4분의 1은 낙제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바보도 있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이란 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사람들이라 이번에도 어떤 변덕을 부릴지는 모르겠네요. 여자친구들과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에는 나도 그다지 자신이 없지만 모두들 그런대로 진급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모두 9명인데 남자 선생님이 7명, 여자 선생님이 2명입니다. 나이 많은 케프렐 수학 선생님은 내가 너무 제잘거린다고 화를 내면서 수다쟁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수다쟁이라니 정말이지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곤란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그 제목을 공책에 써놓고 그날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수다를 떨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숙제를 마치고 났을 때 공책에 써둔 장문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나는 만년필 뚜껑을 깨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뚝뚝 띄어 쓴다면 뭔가 하찮은 것이라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다의 필요성을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하는 일이랍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즉시 그것으로 주어진 3페이지를 쓰고 나니 기분이 썩 좋아졌습니다. 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수다는 여성의 특성으로서 가능하면 수다를 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도 그런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수다쟁이니까. 유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보다. 이것을 읽고 케프레 선생님은 웃었지만 다음 수학 시간에도 내가 여전히 떠들었기 때문에 다시 장문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장문은 고쳐지지 않는 수다쟁이 버릇이라는 제목인데 그것을 써서 내자 그 후 2번째의 수업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수업 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드디어 우라통을 터뜨리며 안내, 수다를 떤 벌로 꽥꽥꽥 하고 떠버리가 말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써와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교실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도 하는 수 없이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제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소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를 잘 쓰는 친구 산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문 전체를 시로 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내어 케프레 선생님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그 복수를 해줘야지. 두고 봐. 선생님을 아이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시는 완성되었습니다. 3마리의 아기 오리를 거느린 엄마 오리와 아빠 백조 이야기를 쓴 것인데 아주 훌륭한 시였습니다. 아기 오리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떠든다고 아빠 백조가 쪼아서 죽게 만든다는 얘기였습니다. 다행히 케프레 선생님에게 이 농담이 통했는지 해석까지 붙여가며 이 시를 읽은 다음 몇 반에서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다를 떨어도 꾸중을 하지 않으셨고 별도로 숙제를 내지도 않으셨지요. 그리고 케프레 선생님은 지금도 가끔 그 시를 이야기하시며 웃으신답니다. 1942년 6월 24일 수요일. 키티, 오늘은 찌는 듯이 더운 날입니다. 마치 몸이 녹아버릴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더위 속에서도 어디를 가나 걸어서 가야만 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전차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전차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지요. 유대인은 걸어서 다니면 충분하다는 것이겠지요. 어제 점심시간에 얀 라인켄 거리에 있는 치과에 가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먼 곳이지요. 덕분에 오후 수업 중에 하마터면 졸 뻔했어요. 치과 의사 조수는 무척 친절한 사람이어서 마실 것을 주었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룻배는 우리도 탈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 정도뿐입니다. 요셉 이스라엘 부두에서 떠나는 작은 배가 있어 부탁을 하니 금방 태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절 휴가 동안 자전거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엄마의 자전거는 아빠가 알고 지내는 기독교도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머지않아 여름방학이니까 이런 고통도 앞으로 일주일이면 끝입니다. 어제는 좀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세워두는 곳을 지나가는데 누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쳐다보니 그저께 밤 친구인 에판의 집에서 만났던 멋진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하리 골드버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괜찮다면 함께 학교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좋아.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하리는 16살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1942년 7월 5일 일요일. 키티, 지난주 금요일에 유대인 극장에서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나의 성적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만점이 하나, 수학이 5점, 그 밖에 6점이 2과목이나 있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7점과 8점이었어요. 물론 우리 가족은 모두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과는 달라서 성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너무 건방지게 굴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며 그 밖의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으로 성적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다르답니다. 열등생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몬테소리 학교에 7학년으로 진급해야 했는데 특별히 지금의 유대인 중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리스와 나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조건부 입학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입학시켜 준 것이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답니다. 마르코트 언니의 성적도 발표되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우등생 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등으로 진급했을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요. 아빠는 요즘 집에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 가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에 틀림없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요 며칠 전 집 근처의 광장을 아빠와 함께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어딘가 숨어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비치셨습니다.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왔네? 우리가 1년 전부터 식량과 가구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독일군에게 몰수당하는 것도 싫지만 우리가 붙잡히는 것은 더욱 질색이거든. 그러니 붙잡으러 오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야. 그런데 아빠, 그게 언제예요? 아빠가 너무 진지했으므로 나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는 걱정할 것 없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행복한 소녀 시절이나 마음껏 즐기도록 하여라.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불길한 예언이 들어맞는다 해도 그건 먼 훗날의 일이 되도록 해주세요.